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인 스토킹 처벌법인데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해 이 법안을 첫 번째로 잡았다고 조 후보자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은 사실 보통 시민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후보자에 따른 고등학교 때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 긴 논문의 제목을 다 읊었는지 아시겠죠? 보통 시민의 수준은 아닙니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74억여 원의 투자를 약정했고요. 이것도 보통 시민의 스케일은 아니죠. 보통, 이쯤 되면 조국 후보자 기준의 보통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2019년 8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연출이요, 예전에 고객으로 가장해서 이 행원이 금융상품 상담하는 것을 녹음하는 알바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이 용어나 지수의 뜻도 모르고 읽는 그런 행원이 많았다고 오늘 증언을 하던데요. 물론 알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행원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설명을 대충 듣고 그냥 사인하는 저 같은 고객도 많고요. 이처럼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이 큰 손실이 난 상품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품이 얼마나 손실이 났길래 이러는 건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이 뉴스를 전하면서 DLS, DLF, 알파벳만 들어도 너무 어렵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어떤 상품입니까? 네, 이제 파생 결합 증권이다. 네. 그렇게도 하는데요. 이 상품은 예를 들어서 ELS나 DLS가 제일 흔한 최고 위험한 등급의 투자 금융 상품이라고 일단 아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DLS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예를 들어서 금, 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 가격을 먼저 설정을 하고 네. 그 기준 가격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얼마의 이율을 준다. 또 얼마가 이율에서 떨어졌다면 거기에 떨어진 비율에 얼마 곱하기를 해서 그 손실이 난다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약정을 하고 그것을 계약해서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 가격을 설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기준 가격이 해외 금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리면 그때 당시에 금리로 기준했을 것이고 제가 계약할 때 상품 계약할 그렇습니다. 때. 예를 들어서 금이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의 금 가격으로 네.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것들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겁니다. 단지 그러니까 이제 펀드형이 있고 D라고 하는 네. DLS는 시큐리티라서 증권형이고 D에 들어간 거는 이제 DLF는 그런데 펀드형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증권하고 연결된 것이냐 아니면 펀드를 거쳐서 투자를 한 것이냐의 차이니까 네.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네네. 하나는 증권형 상품이고 네네. 하나는 펀드형 상품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외 금리는 제가 알기로는 영국과 미국의 CMS 금리 네. 그리고 독일 국채 네네. 이렇게 파악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네. 독일 채권 금리하고 연계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국과 미국의 그 채권 금리와 연계된 게 있고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상품들이 줄줄이 반토막, 뭐 어떤 거는 원금 전액 손실 위험에 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일단 좀 쉴 때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몇 명이 뭐 어느 정도 규모로 했다는 겁니까? 네. 어제 이제 금감원의 발표에 의하면 총 이 펀드에 가입한 금액이 대략 8,200억 정도 되는데요. 네. 그 가입 인원은 한 3,700명 정도 개인인 경우에 그래서 개인과 법인 나눠서 보면 개인의 경우에 대개 보니까 한 그 평균 2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네. 대개 이제 평균적으로 현재는 한 65%의 손실을 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은행이 이제 4천억 정도를 팔았고 또 하나은행이 3,900억 정도를 팔아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두 은행이 팔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프닝에 보통 시민 얘기했는데 네. 이것도 보통 시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평균 2억 원을. 그렇습니다. 2억 원 제가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건데 보통 시민은 확실히 이 상품 보통 시민은 들 수 없는 상품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보통 시민은 설명만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상품인지. 최고 어려운 상품입니다. 네. 네. 어려운 상품이고 돈이 있어야 하는 상품이고. 자, 그렇다면 손실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어제 발표에 의하면 그 한 8,200억 투자 금액 중에 한 4,600억 정도의 피해 금액이라고 잠정 그 이제 8월 7일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 만기 도래 금액이 한 6,60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까지는 대개 예측하기를 금리가 하향 추세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계속적으로 손실 금액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그 예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손실 배경은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는 그 배경이겠죠? 네, 그 금리가 이게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도 어떻게 먼저 떨어졌냐면요. 일반 시장 그 기준금리에 의해서 떨어지기보다는 장단기 그 채권 금리가 그 장기로 10년채 국채가 예를 들어서 비싸야 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단기 거보다 더 싸니까 네. 미래의 경기가 침체할 것이다. 라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금리가 역전되면서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대출 금리가 이제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기 둔화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결국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상품의 손실이 이렇게 커진 게 됐는데 그러면 이 상품이 이익을 낸 적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독일 채권을 그 기준으로 해서 발행한 그 DLS가 10년 동안은 그 손실을 그 가져온 경우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낙관해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상품을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판매한 거고 그 상품을 구매한 거죠. 금융사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뭐 이 선진국들이 망할 위협도 없고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할 테니 이 상품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랬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손실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특히 이 독일 국채, 이 상품이 굉장히 손실 규모가 크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독일 채권 금리로 연동된 것은 그 투자 금액이 한 1,27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뭐 어제 발표는 95%라는데 거의 100% 다 손실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 손실이 났다는 100% 손실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그 독일 그 국채 금리와 연계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준금리 시점, 투자 시점에서 0.5%로 떨어지는 거 이내의 경우에는 0.5%로 이내로 떨어지는 그 경우 구간에 있을 때에는 금리를 예를 들어서 연 4%로 주는데
연 0.5 이하로 더 이상으로 빠지는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떨어지는 비율에 250배에 곱하기를 해서 그 비율만큼 원금에서 손실이 가는데요. 와. 그러니까 4%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냥 원금이 100% 날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님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3%에서 5%인데 손실의 구간은 마이너스 100%까지 설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잘 모르면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거죠. 잘 모른 거죠. 아니 잘 몰랐다는 게 그걸 계약한 손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판매한 사람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입한 사람도 판매한 사람도 은행에서 그것을 구매한 네. 그 일종의 테스트 먼저 이 심사한 사람들도 이 부분의 위험을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네. 그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그래도 유럽이 그대로 그냥 그럭저럭 안정된 금리를 유지했다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사실상 지금의 금융위기가 비슷한 위기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온 거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네. 그냥 10년 전부터 계속 했듯이 이번에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안일하게 네. 그 상품을 구입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입했다는 건 뭐냐면 은행도 구입한 얘기죠. 것이고 그렇죠. 소비자도 구입한 것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애초에 이 상품을 팔 때 네. 은행이 소비자에게 잘 설명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불안전 판매인데 이 불안전 판매 여부를 지금 들여다보겠다고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전 판매라는 네. 걸. 그 불안전 판매는 이제 제대로 고객한테 알려줬느냐. 제대로 알려줬느냐. 그러니까 네. 완전하게 고객이 이해했느냐의 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데요. 그 불안전 판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류적인 부분과 또 이 가입한 사람의 과연 어떤 이 상품에 적절한 상품이냐, 이 사람에 맞는 상품이냐, 또 이 사람이 그때 가입 당시에 제대로 이해했을 어떤 정황들이 있었느냐. 예를 든다면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런 어려운 상품을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도 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네. 정황을 보고 이제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한 판단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누가 더 책임이 있고 누가 적게 책임이 있느냐 요 비율을 나누기 위해서 네. 이 불안전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분쟁 조정을 할 때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걸 정말로 제대로 고지하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네. 가입한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상품을 권유할 만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판단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지금 금감원이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러한 그것들을 판매 행위가 네. 그렇게 지금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각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를 각 개별 이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대표님도 네.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몇 분 정도 함께 하시기로 하셨어요? 저희는 어제까지 네. 한 34명 정도가 이제 대략 소송 네. 의사를 밝혔고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거는 34분 중에 거의 80% 이상이 서류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서류상에 서류를 네. 작성할 때 나는 설명서를 수령하지 않겠다. 거기에 또 체크가 다 돼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펀드가 사모펀드 형식으로 네. 됐어요. 네. 근데 모든 발표에는 사모 방식으로 모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모 방식이나 사모펀드나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약간은 이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펀드 그러니까 상품 하나당
그 가입자 수가 49인 이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500명 가입한 줄 아는데요. 네. 상품이 49인 이하로 가입된 상품으로 이게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까 피해자가 한 3,7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한 상품별로 49인 이하로 가입했다면 이 상품만 해도 60개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지금 상품이 한 뭐 두세 개, 서너 개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이제 상품을 쪼개서 파는 거죠. 일종의. 제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네. 이제 일단 사모펀드가 요즘 굉장히 유명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일단 사모펀드는 이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그렇습니다.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운용하는 펀드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49인 이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그렇죠. 펀드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이 상품들이 사모펀드로 됐다는 건데 네네. 그래서 그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있는데 네.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특정. 이거 네. 이런 서류는 별로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 은행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했다든지. 그건 은행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체크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했으니까. 뭐 직원이 또 거기다 체크도 했을 수 있으니까 했긴 했지만. 입증하기가 더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소송을?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과거에 입증 방식의 그 어려움 때문에 네. 사실상 이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당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사실상 이 입증 책임의 문제를 너무 예를 들어서 금융당국이라든지 사법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 과거만큼 여기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소비자 관점에서 그 정황적인 것 부분을 같이 함께 그 깊이 고려하는 그러한 판단을 한다고 하면 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도 보통 시민들이 들 정도의 그런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투자 위험성도 들었고 자세히 네네. 못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투자했고 상황이 좋을 때는 이득도 받는데 네네. 이게 금리가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런데 과거의 그 논리인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금융을 한 31년 한 사람인데 네. 사실상 저도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당신은 금융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왜 피해를 보느냐? 피해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DLS를 예를 들어 과거에 3개월, 6개월짜리 조기 상환으로 한 2번 받았어요. 그래서 만기가 돼서 상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제가 바쁜데 은행에서 오늘 조기 상환 돼서 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런 그 독일 국채로 연결된 상품이 좋은 게 있는데 원장님 아시잖아요. 독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인데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놓고서 전화로 하면 저도 바쁘니까 그래 3개월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네. 몽땅 이게 손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가다 이걸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책임뿐만 아니라 네네. 파는 사람의 책임도 중요하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그래요. 우리가 조금 고지도 잘 안 했고 도덕적으로 우리 좀 책임이 있어요 해서 손실분을 좀 보전해 주고 싶어도 네네. 이게 좀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자기 마음대로 이제 회사의 이익을 남한테 줬다 해서 배임행위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이런 논리가 일부는 맞지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닌데 네.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대는 부분도 것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한 4천억짜리 펀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기에 은행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금융감독원 조정 없이 고객과 은행이 합의를 해서 네. 이렇게 해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임 논리는 지나치게 이렇게 지금 CEO의 어떤 변호를 하기 위한 그런 또 보상을 안 해주기 위한 그런 논리로 너무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생생경제에서도
다뤘지만 이 키코 사태 네네.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8천억 금리 파생 상품 손실 우려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제2의 키코 사태로 재현되는 게 아니냐. 네네.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나선 거고요. 네네.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빠서 뭐 제가 할게요 이런 분들 지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네네. 내 상품이 파생 결합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뭐 방법 이런 네네. 거 있습니까? 그냥 전화해서? 전화해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요즘은 그런 상품의 어떤 수익률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 알림 서비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또한 알림 서비스의 기능을 신청을 한다든지 그것을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도 네. 중요한 방법이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들도 자신들의 네네.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파생결합 상품을 내가 갖고 있다 하면 원금 네. 보전을 좀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금 보전요? 네. 원금 보전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알아야 지킨다. 알고 가입하는 것이 제일 일의 원칙인데 사실상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독일 금리, 독일 채권 금리와 연동됐다 네. 하는 경우라면 독일의 금리 상황도 알아야 되고 유럽의 경제 상황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되면 미국의 금리 변화에도 알아야 되고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아는 사람이 뭐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걸 정통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은행한테 많이 의존하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의존했는데 너무나 허술하게 상품을 허용 판매한 것도 이번 그 사태가 난 것이고 네. 또 말씀하신 키코라든지 네. 아니면 동양 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반복된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은행을 그냥 덮어놓고 믿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은 뭐 우리 뭐 IMF 때도 그렇고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고 여러 좀 배신 아닌 네, 네. 그런 배신이죠. 배신 그렇습니다. 당했던 경험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은행이라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말고 네. 본인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네. 상품들을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투자의 위험함의 첫 번째 감수는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네. 네. 하지만 이제 판매하는 쪽 입장에서도 윤리적인 판매를 네.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소송 계획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소송 서류를 접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의 일정 부분이 이제 모이면 이제 각 은행별로 네. 소송을 진행하고 또 이제 뭐랄까 그 은행의 CEO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묻는 쪽으로 해서 그 소비자의 어떤 손실 부분의 네. 어떤 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